구축과 센트럴라이즈드 조인트 COE 구성의 필요성이라는 좀 무거운 주제로 얘기하는데요. 사실 뭐 제목이 무겁지 내용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라이트하게 들어주시고 그냥 뭐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저희 회사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앞에서 계속 이제 RPA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준비한 게 그래도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좀 간략하게 좀 RPA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포털 플랫폼 기반의 RPA 구축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조인트 COE는 또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시사점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화이트는 2008년도에 설립해서 제조, 유통, 물류, 금융 등 전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주제로 필요한 어떤 컨설팅서부터 시스템 구축, 운영, 유지관리 등 전체적인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제 공동대표로서 이제 운영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회사 경영을 하고 있고, 2008년도부터 매년 2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면서 2018년도에는 매출액 200억 이상을 달성한 기업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분야를 말씀드리면 저희는 RPA만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2008년도에 설립해서 SAP라는 ERP,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ERP 시스템을 시작으로 해서 약 10여 년 이상의 다양한 업무, HR, 인사라든지 재무, 회계, 제조, 구매 이런 쪽에 다양한 업무 노하우를 추적하고 있고, 또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고객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도중에 이제 RPA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찾고 RPA와 저희가 갖고 있는 업무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조인할 수 있을까 해서 그쪽 RPA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한 3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SI가 좀 있기 때문에 IT 서비스, SI라든지 SM, 아웃소싱 등의 IT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면 항상 이게 떨리고 백지가 되네요. 저는 이제 아까 잠깐 앞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하는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RPA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계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RPA에 대한 역량을 얼만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AP ERP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업무, 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한 업무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어떤 표준화적인 부분과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를 추진함에 있어서 과제 발굴이라는 부분으로 과제 발굴에 대한 컨설팅,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 워크숍이라든지 거버넌스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RPA 한 2, 3년 정도 하면서 실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유경험자 위주의 개발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RPA 뒷단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탈인데, 저희는 옵티머스 원이라는 포탈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RPA는 단순히 한번 딱 구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도 이 RPA를 도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재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질적으로 안에 이제 기업 직원들이 이런 RPA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계속 습득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위한 밀착형, 실습 위주의 밀착형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수행했던 주요 RPA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제 카이의 100개 단일 프로젝트, 뒷단에서 이제 좀 카이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릴 건데, 카이의 100개 과제 단일 프로젝트를 기간 내에 완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반도체,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 엘리베이터와 같은 제조 분야하고, 휴넷,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교육 분야, 그 다음에 이치한불, 신세계 쇼핑 같은 유통 서비스 분야의 다양한 산업 분야와 여러 기업들에게 약 한 300여 개 이상 과제를 구축 수행했습니다. 제가 저희 회사를 왜 이렇게 조금 길게라도 설명을 드리냐면, RPA는 지금 앞단에서 AA라든지 UiPath라든지 또 국산 RPA 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툴들이 좋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구축하고 수행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축하는 그 파트너사가 어떤 파트너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갖고 있는 기능을 얼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고객의 노하우를 얼만큼 많이 고객의 업무를 얼만큼 많이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저희 회사를 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제가 RPA 정말 일반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준비한 자료니까 그냥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RPA가 뭐냐 하면 사람이 하던 단순 반복적인 PC 기반의 업무를 정형화하고 자동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RPA라는 단어들은 다들 알고 계시죠? 개념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네네. 통상 사무직 업무 중에 보면 한 30에서 50%가 단순하게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그 다음에 단순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엑셀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 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데이터 결과를 이메일로 전송하는 이런 업무들이 굉장히 단순했던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RPA가 그런 업무들을 물리적 로봇이 아닌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약간 이제 그런 단순한 업무에서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업무에 집중해서 생산성을 좀 향상시키고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사람의 그런 효율성을 높여서 근무 시간이나 이런 불필요한 근무 시간에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불필요한 비용들을 감소시켜 가지고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국내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면 RPA가 첫 번째 보면 지금 주 52시간 근무, 그 다음에 생산 인구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 등 이런 것 같은 정부 정책에 따른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대한 대안으로 RPA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많이들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일하는 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이런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이제는 대면 방식이 아닌 약간 비대면 업무의 형태로 많이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어요. 근데 비대면이 됐다고 해서 업무가 중단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는 RPA가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빨리 얘기하나요? 앞부분은 이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포털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RPA 포털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포털을 도입하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 들었던 내용도 약간 좀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데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컨설턴 펌이라든지 벤더사 이런 분들이 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RPA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비용이 절감돼요. 저도 좀 전에 RPA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밋빛 같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막상 이걸 도입하는 분들이 그것만 듣고 아무런 목표도 없고 어떤 기대치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적으로 RPA를 좀 더 효과를 많이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봤고 다음과 같이 한 5개 정도의 항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기대사항을 규정하고 관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대사항이 내가 RPA를 도입해서 좀 더 어떠한 목적을 갖고 어떠한 효과를 얻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은 얘기나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갖추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두 번째가 구현에 앞서서 운영 모델 디자인을 생각해야 한다. 작년 초까지인가요? 대부분의 RPA 도입하는 기업들은 그냥 구축하는 데만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단은 생각을 못하고, 이게 사실 RPA는 구축은 되게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많은 이제 과제들이 자동화되기 시작하면 얘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모델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도입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정말 관리도 안 되고 통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RPA를 왜 했어? 라는 위에 분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비용이 소모되니까요. 세 번째는 RPA는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외국의 컨설팅사였나요?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RPA를 여정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발성으로 보통 이제 어떤 시스템 구축을 할 때는 저희도 뭐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가는 케이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시스템 구축은 한번 구축하고 나면 이제 사용하세요라고 하고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가 끝납니다. 근데 RPA는 장기적으로 보고 처음에 유닛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롱텀, 엔드-투-엔드 프로세스까지 또 이제는 로봇과 로봇이 대화하는 그런 세계까지의 장기적인 기간을 보고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플랜을 세우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RPA는 또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죠.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거나 경력사원이 들어오고, 신입사원이 들어오고 경력사원이 들어오면 회사에 사칙을 주고 어떤 회사가 갖고 있는 어떤 규정들을 다 얘기를 전달하고 또 그 조직,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을 또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휘와 통제가 필요하거든요. 사람이 들어오면. RPA도 똑같습니다. 디지털 레이버라고 앞선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얘도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와 통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서 간 협업과 공유의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부서 단위마다 RPA를 구축하는 케이스를 봤는데 유사한 프로세스였어요. 하는 업무가. 근데 서로 사업부서 간에 어떤 공유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협업이 없다 보니까 동일한 걸 따로따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불필요하게 비용이 소모가 됐고 또한 어떤 후속 주자에서 만드는 거는 똑같은 게 있었다면 같아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었던 거죠. 비용적인 부분이나.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저는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도구가 RPA 포탈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더 볼게요. RPA를 보면 전체적으로 과제 발굴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의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이 포탈 플랫폼 기반하에 움직인다면 이 부분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문서들이 중앙 관리가 되면서 서로 좀 더 중앙 관리가 되면서 정보의 접근이 좀 더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협업이나 공유 같은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되죠? 이거 안 계시나요? 이거 안 넘어가는데? 혹시 페이지가? 네, 여기. 노트북도 긴장했나 봅니다. 제가 지금 다리가 굉장히 떨리거든요. 하나하나에 그러면 단계별로 핵심을 둬야 될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면 과제 발굴 단계에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기대사항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설계 단계에서는
설계 문서와 각종 산출물들이 중앙으로 관리가 돼야 되고요. 개발 단계에서는 공통 모듈화를 통한 코드 재사용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행 단계에서는 스케줄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애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관리 단계에서는 ROI나 KPI 같은 어떤 통계 지표를 산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요. 폐기 단계에서는 폐기된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전체적인 라이프타임과 효과성 등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계속 RPA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포탈 플랫폼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구축할 때 어떠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나 이런 문서를 가지고 파일 공유 폴더 같은 거를 활용해서 그냥 관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전 관리도 안 되고 문서가 누락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거의 사람의 그냥 지식에 의존되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전혀 이런 라이프 사이클조차도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옵티머스 1이라는 제품이 갖고 있는 기능, 포탈 플랫폼 기능의 일부를 발췌한 건데요. 옵티머스 1을 잠깐 왜 옵티머스 1이라고 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혹시 트랜스포머란 영화 보셨나요? 네. 다들 사진 찍느라 바쁘시네요. 트랜스포머에 보면 그게 그 로봇가 변환하고 자동차로 변화해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거기에 보면 리더의 이름이 옵티머스 프라임이었습니다. 네, 옵티머스 프라임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에는 조금 너무 좀 그래서 네, 취지는 뭐였냐면 그 로봇의 리더였습니다. 저희도 RPA도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리더 선도주자로서 앞으로 이런 RPA를 잘 이끌고 갈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생각으로 옵티머스 1이라는 이름으로 저희 포탈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포탈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사항들을 제가 발췌를 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통계성 지표를 보기 위한 대시보드, 그 다음에 과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보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간 이제 요건 용어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과제 자체, 프로세스 자체를 보시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이 봇은 한 디바이스입니다. PC. 얘가 수행하는 PC를 관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스케줄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예약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운영 모니터링 영역, 그 다음에 협업과 공유가 가능한 커뮤니티, 당연히 이 대시보드와 일맥상통한 통계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 정보들을 갖고 있는 영역, 이렇게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보시면 우선 이제 포탈에서 관리해야 될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RPA 벤더 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 개가 인터페이스로 연동이 돼야 되고요. 또 어떤 기업에 보면 RPA 벤더 툴을 하나만 쓰지 않고 두 개, 세 개를 쓰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부서 단위로 도입하는 케이스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부서 단위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중앙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이제 벤더가 여러 개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진이나 회사의 팀장급 이상의 RPA 리더,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하는 현업 사용자, 요거를 운영할 수 있는 IT 부서 운영자라든지 RPA 총괄 관리자라는 RPA 운영자 영역이 각각 역할에 맞는 모습을 제공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RPA 포탈 플랫폼은 단순한 모니터링이나 통계 조회 수준을 넘어서 프로세스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대량의 프로세스를 유연하게 관리, 통제할 수 있으면
지식 공유를 통한 협업 기반이 마련된 형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RPA에 있어서 최고 효과를 얻고자 한다면 지금 변화 관리나 관리 통제 프로그램인 RPA 포탈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봅니다, 저는. RPA를 이제 구축할 때는 포탈을 기반으로 한 RPA를 지금 도입하고 쓰고 계시는 분들은 포탈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효과적인 부분을 가져가셨으면 하고요. 신규로 구축하는 기업에서는 포탈을 아예 처음부터 도입을 같이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조인트 COE는 어떤 모습이고 왜 구성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앞서 계신 분이 너무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너무 딱딱하죠. 편하게 들어주십사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 긴장해서 자꾸 말이 너무 딱딱해지네요. 거기다 또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사람이 눈만 보고 있으면 굉장히 두렵답니다. 이게 얼굴이 다 보이고 이제 미소도 좀 보이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아니어서 저도 되게 긴장이 되고요. 웃는 눈빛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일단 COE가 조직이나 어떤 전체적인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는 이제 조직의 영역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운영 모델을 보면 중앙형하고 분리형으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씩 보면 중앙형 같은 경우는 전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활용성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다. 모든 정보가 중앙에서 다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용이하고 정확성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으로 장점을 갖고 있고, 대신 이 중앙 관리하는 그 조직 하나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 조직의 노드도 되게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또 어떤 그 요청하는 부서라든지 이런 이해관계들이 되게 많이 필요로 한 영역이 생겨가지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들도 발생됩니다. 분리형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이제 좀 더 라이트하게 가져가다 보니까 맞춤형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맞춰서 그냥 운영할 수 있는 모습을 구축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변화 관리 등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점을 보면은 이제 부서별로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기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부서에만 이런 부분들을 할당하고 이러면 이제 소외되는 부서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개별 부서 간에 가다 보니까 부서와 부서 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는 이제 아레날에 대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은 처음 시작은 이제 분리형으로 시작해서 이제 전사적으로 확산하는 시점에서는 중앙형으로 좀 전환되는 케이스들이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COE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COE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장표인데요. 보통 이제 COE라고 하면 이제 컨설팅사라든지 벤더사에서 COE라고 얘기하면 되게 많은 조직 인원들을 얘기를 해요. SA라든지 시스템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테크니컬 아키텍처, 컨설턴트, 디벨로퍼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엔지니어, 여러 가지인데 사실 그걸 다 도입하는 기업은 저는 국내에서 보지는 못했고요. 사실 이제 COE 자체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단계가 많이 있고,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실제로 구축하고 경험하면서 좀 더 라이트하게 압축을 해봤습니다. 국내에 좀 맞게. 네. 마스크는 눈에서 좀 내려주세요. 보통 보면 이제 COE 리더는 당연히 어떤 조직도 COE에 대한 RPA를 이끌어갈 사람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와 IT 부서가 기반 옆에서 틀을 잡아줍니다. 당연히 이제 요 부서 간의 연결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할 수 있는 조정 협의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COE를,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컨설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설계자, 개발자, 운영자, 그 다음에 관리자, 그 다음에 인프라를 담당하는 인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COE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인트 COE잖아요. 조인트 COE면 어떤 방식이냐면, 자, 여기는 이렇게는 도입기업이, 고객사 측, 그러니까 도입기업이 다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RPA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현업과의 소통을 한다든지, 전체적인 통제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인프라 등은 당연히 도입하는 기업에서 가져가야 되겠죠. 그리고 설계, 프로세스 설계라든지, 그 다음에 개발, 운영 모니터링,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또 홍보, 그 다음에 전문 기술들 같은 거를 이제 서비스, 저희 같은 RPA 서비스 전문 업체가 가져가는 모습으로 해서 이 두 개가 융합되는 모습의 COE 조직을 구성하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조인트 COE 구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형 조인트 COE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국내 사례는 아닌데, 크래프트 헤이즈가 자신들의 전담 조직 모델은, 전담 조직은 전략기획과 과제 발굴에 대한 부분으로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전체적인 비전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역을 가져가고, 젠팩하고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봇을 개발한다든지, 여기는 이제 일부 설계가 포함하면서 플랫폼 전체를 운영하는 역할을 아웃소싱을 줬습니다. 그리고 추가 과제 발굴이라든지 전체적인 과제에 대한 기획 부분은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시작해서 19년도 약 한 355개 정도의 봇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 업체의 목표는 50%.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RPA가 확장된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가져가기엔 너무 큰 조직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너무 부담이 되는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좀 구성하는 모습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카이라든지 S반도체 같은 경우가 이런 조인트 COE를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카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여 개 과제를 지금 구축을 했고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계속 추가 과제도 발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RPA의 기술의 진화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계속 들으셨던 내용이죠. 이제는 RPA는 이제 단순 반복적인 게 아니고 AI를 접목시켜서 이제 의사결정까지 도와주는 도구까지 이제 막 진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RPA를 막 도입하는 기업들을 보면 내재화라는 부분을 되게 많이 노력하고 계세요. 근데 내재화를 내재화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아까 전문적인 기술, 결국에는 RPA가 기술 발전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술을 직원들이 습득하느라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된다는 거죠. 이 기술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기술은 전문 업체에다 맡기고 도입기업은 그냥 기업의 고객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곳에 역량을 집중시키는 게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벼운 주제였는데 오늘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 RPA가 막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POC라는 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RPA가 뭔지를 모른다, RPA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하다라는 이유로 이게 RPA가 뭔지다라는 걸 검증하는 단계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POC를 보면 한 1, 2주 정도 해요. 이것도 되게 길다라고 표현하는 데도 되게 많았는데 근데 POC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걸 하고 나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RPA 뭐 별거 아니네, 아 뭐 굳이 왜 해? 라는 그러한 피드백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POC 단계에서는 복잡한 프로세스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복잡한 프로세스였어도 그런 어떤 예외사항들을 다 제외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POC의 결과가 어떤 것도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냥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요. 앞서 영상들 보셨죠? 그 영상도 POC의 개념처럼 보실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것만 보고 RPA가 대단한 애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근데 해야 될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정확한 ROI가 나오지가 않아요. POC만 가지고는. 당연하겠죠. 내가 필요 없는 예외사항들 다 뺐는데 이거 돌아가는데 원래 사람이 하던 거 1시간 걸렸는데 POC하고 갔더니 뭐 5분이면 끝나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치냐? 아닐 수 있거든요. 예외사항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인 거거든요. POC 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POC보다는 이제 파일럿이라는 부분으로 좀 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한 300여 개의 과제를 수행을 했고 뭐 다른 여러 파트너사들이나 벤더사에서도 많은 과제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즉슨 뭐냐면 유사 사례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도입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례 중에서 ROI가 높은 걸 같이 그 파트너사랑 얘기를 하던 컨설팅 펌이든 같이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 중에 ROI가 높은 거라든지 아니면 RPA를 추진하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는 현업들이 계세요. 어디든.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퀵인 과제를 한 5개에서 많게는 한 10개 정도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프로젝트화해서 업무의 허들이 뭔지를 좀 검증해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ROI를 뽑고 그래서 전사적으로 공감대, 그 결과를 가지고 전사적인 공감대 형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사적인 확산, 분명히 RPA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RPA를 내 업무에 적용을 해서 효과를 본 사람은 계속 나와요. 요구가 계속.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앞으로 더 확산됐을 때를 고려를 해서 RPA 아키텍처나 전체적인 로드맵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같이 좀 고민하고 또 앞으로의 운영과 관리를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반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제 구축하고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약간 여기서 좀 다른 영역으로 들리실 수 있겠지만 처음 도입하는 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면인데요. 한 장이 더 있네요. 네. Ultimate RPA 디지털 워크포스. RPA는 이제 단순하게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넘어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가 접목돼서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도 하고 판단하는 어떤 기술의 도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의 손정희가 RPAI라는 진보된 RPA를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령화 시대의 노동력 부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RPA에 대해서 고령화로 인해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인류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RPA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기술이 아니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영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인간은 더욱더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업무를 찾아서 진화를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PA 포털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좀 더 신속하고 RPA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축 운영의 기반, 틀을 만들어 놓고 조인트 COE를 구성해서 좀 더 효율적인 RPA를 운영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RPA라는 디지털 노동자와 인간이 코워킹하는 시대가 도래될 겁니다. 어떻게 좀 로봇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제가 몇 시까지죠? 10분이요? 시간이 다 됐네요. 이게 마지막 장표였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계속 떨리네요. 아무튼 이상으로 좀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아직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신가요? RPA 운영 모델 설계를 말씀해 주셨다면 네. 중앙형과 분리형이라고. 네네. 처음에는 국가간 협력과 공유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분리형을 언급하신 거는 네. 어떤 의미가 초기에는 라이트하게 갈 때는 이제 분리형으로 간다라는 거는 그냥 사업 조직이에요. 분리형과 중앙형은 말 그대로 작은 조직에서 시작해서 전사적으로 확대해 가라라는 의미고요. 전사적으로 바라봤는데 각 사업 부서별로 어떤 이견으로 인해서 가는 케이스가 분리형의 모델이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의 추세는 분리형으로 처음에 이제 라이트하게 아까 파일럿 같이 조직 단위에서만 움직였다가 이제 그 조직과 조직 간의 효과를 보면서 점점 전사적으로 확대하면 중앙형으로 가는 모습으로 간다는 말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